21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7도, 춘천 36도, 대전 35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주말을 지나 보냈습니다. 이 주말에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죠. 일본의 이 수출 통제 가능성에 대비해서 재고를 확보하고 국내 안팎의 공급처를 어떻게 다변화할지, 또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이 국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직접 개발하는 것까지도 일제히 즉각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은 일본의 이 백색 국가 제외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일을 두고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마우지라는 새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지만 정작 새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서 물고기를 못 삼키게 하는, 그래서 이 낚시꾼이 물고기를 취하는 방식. 한국이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들여와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서도 정작 이득은 일본으로 더 돌아갔던 게 그동안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도 많고요. 일본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더 덥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단단하게 걸음걸음을 내딛어 나갈 겁니다. 오늘 문자는 좀 가볍게 받아볼까요? 여러분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일하신 분도 있고 그냥 푹 쉰 분들도 계실 텐데 휴식을 잘 취하는 것도 잘 살아나기 위한 방법일 수 있겠죠?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문자와 함께 또 이런 폭염에 대처하는 나만의 비결 어떤 게 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이 농촌에서는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해서요. 이 온열 질환자가 모두 857명이 이제 그동안 신고가 됐다 그럽니다. 네. 오늘도 아마 더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역시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그 직업군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 역시 남성이 좀 많다 그럽니다. 네. 한 3.4배 정도 여성 대비 이렇게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 지역별로 보게 되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9명. 그다음에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이런 순이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경북 지역이 뭐 사실은 이제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경북 지역에서는 사망자도 잇따라 지금 발생을 해서 10여일 만에 지금 반일하던 그러니까 80대가 3명,
70대가 한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좀 이루고 있습니다. 다 어르신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능하면 날씨 더울 때는 그냥 그 야외 작업을 안 하셨으면 이런 네. 바람이고요. 폐사를 하는 또 이 가축수도 지금 많이 늘어나서 한 3만 마리 정도에 지금 도달했다 그러고 네. 역시 닭이 가장 많네요. 그렇군요. 네, 가장 많이 폐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런 폭염 속에 이 태풍이 또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태풍이 와서 뭐 그렇게 과도하게만 그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위를 식히는데 좀 도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도 좀 바꿔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일본 오사카 남쪽 470km 부근 해상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시속 36km 속도로 이제 서진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을 향해 오고 있는 겁니다. 태풍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 그리고 이제 강풍 반경도 한 220km 정도. 상대적으로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반도로 이동하는 과정에 이제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오늘 밤 사이에 일본 큐슈를 이제 관통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 낮부터 제주도 그 동쪽 해상을 지나서 밤에 그러니까 7일 새벽 정도에는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좀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육상을 따라서 계속 북상을 지금 해서 중부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경남 해안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200mm 이상 정도 비가 내릴 가능성도 좀 높아서 예.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또 지난 4일 오후에 발생한 제9호 태풍 넷기마도 지금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예, 두 개의 태풍이 지금 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네, 프란시스코는 내일 낮에 제주도 동쪽 해상 지나서 밤에서 이제 그 다음 날 7일 새벽 사이에 이 전남 남해안 쪽으로 상륙할 거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고생이 이 정화조에서 유출된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져서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그 정화조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황화수소를 이제 마시고 기절을 한 겁니다. 예. 이 뒤따라 들어간 친구도 기절을 하긴 했는데 이 친구는 다행히 이제 깨어났고요. 먼저 기절한 여고생이 지금 심폐소생술까지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독했으면 그렇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해당 구청이 이제 사고 직후에 이제 현장 확인하면서 이 좀 측정을 해봤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황화수소가 이제 검출이 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주로 하수 폐수 처리장, 그다음에 쓰레기장, 정화조 같은 데서 화학 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그 가스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사고가 난 이제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수영구청이 관리를 해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매일 오수를 이제 퍼올리게 되는데 배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역시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더구나 이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제껏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 상태에서 수영구청하고 이 공중 화장실이 위치한 그 회타운 측이 서로 또 이 관리 책임을 좀 떠밀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이제 공무원의 과실 책임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경찰이 좀 조사 중인 상황이고요. 부산시가 지금 관내 한 601개 정도 공중 화장실에 대한 현황 파악에도 나선 상황이라고 예. 합니다. 네. 공중 화장실에 대한 그 특히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사고로 이 폭염 속에 이 공중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A형 간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10,000명을 넘어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400여 명 정도 발병을 했다 그러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금 1,914명, 그러니까 거의 11,000명 정도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난 지자체 중심으로 이제 보건소가 예방 백신을 사들여서 주민들에게 좀 이제 싼 값에 접종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부산시가 이제 가장 먼저 이런 사업에 착수를 했고 충북, 대전 그리고 최근에는 세종시도 검토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 지역에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부산시의 한 식당에서 집단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환자가 지금 70명대까지로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이 부산시가 역학조사를 벌였는데 지금 이 결과를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중국산 조개젓갈을 원인으로 이제 지목을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충남보령에 소재한 그 수입 업체에 가서 시료를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식당 경우에는 이미 민원이 제기돼서 7월 9일 정도에 전량 폐기 처분을 또 했다 그래요.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억울하겠네요, 그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어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찬이라든가 주방기구도 조사를 했는데 역시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고 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좀 미스터리 상태로 좀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 환자도 보상받기 어렵고 그렇죠. 또 해당 식당 입장에서도 이게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묘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군요. 빨리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이 바다 위에서 그 배 위에서 혹은 섬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선원들이 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고요? 네, 최근에 이 마약류 사범이 지금 이제 많이 또 발생해서 지금 이제 뭐 연예인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논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해양경찰청이 이제 지난 7월 10일까지 이제 특별 단속을 좀 벌여봤대요. 그랬더니 지난해보다 69명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21명을 검거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 대비 75%나 늘어난 규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또 많이 확산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되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분은 필로폰을 이제 그 해상에서 투약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뭐 네. 이야기는 조업 중에 쌓인 피로 풀기 위해서 투약을 했다라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양귀비도 꽤 많이 이제 압수를 했다 그러는데 네. 이거 역시 지난해 대비 한 68%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해상에서의 이 마약 투약도 지금 이제 더욱더 경계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그러게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예.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여러분 폭염 속에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문자 주제입니다. 좀 편안하게 문자 좀 보내시라고요. 2885님 집안 전체 청소를 했습니다. 마음이 개운하네요 하셨고요. 땀 많이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3368님 시댁에 가서 고추 땄어요. 요즘 시골엔 정말 일손 부족하답니다. 주말마다 가지만 시부모님 일손 보태기엔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하셨고요. 3366님 아이들과 함께 둘째 돌맞이 겸 남편 생일 겸 친정으로 휴가 다녀왔습니다. 강릉 친정은 양산이라 거리가 멀어서 휴가나 명절 때만 갈 수 있습니다. 물놀이도 가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아주 신나는 주말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양산이라고요? 친정이? 예, 이분 어쨌든 즐거운 생일 파티 겸 또 둘째 돌맞이 겸 또 효도하러 또 부모님도 찾아뵌 분인데요. 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리고요. 0949님 강화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입이 아프도록 수다 떨고 돌아오는 길에 상추하고 감자도 푸짐하게 얻어왔답니다 하셨어요. 역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그냥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전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폭염 속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나만의 대처 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옆에 게시판 있죠. 저희 PD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또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부터 가볼까요?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광주는 얼마나 덥습니까? 네, 광주도 오늘 폭염특보 내려져 있었고요. 현재 기온은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3도. 네. 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한 문화공간에 다녀왔습니다. 화순군 동면 보감리에 있는 폐교 경복국민학교 자리였는데요. 네. 이곳이 경복미술문화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에는 전문 작가들이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보감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과 특별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전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곳은 아직도 경복 국민학교라고 돼 있습니까? 네, 국민학교 일대 폐교가 돼가지고 국민학교라고 적혀 그렇군요.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폐교가 됐군요. 네. 그러면 작가들하고 이 보감리 주민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네, 보감리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문화공간이 된 폐교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등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점이 당시 어렸을 때 그 학교를 졸업했던 분들이 지금 다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건데요. 그렇겠네요. 네, 작가들과 재밌는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감리는 한때 탄광으로 부를 이뤘었던 마을인데 현재는 젊은 세대는 아예 없고 어르신들만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네. 마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어르신들과 작가들이 마을 버스 정류장이나 또 회관에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도 했고요. 네. 또 어르신들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 재봉틀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 만나봤는데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지루한 일상에 활력이 된다고 하고요. 학교에 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이 항상 기다려진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뭐 만들고 재밌게 했어라. 그림도 그리고 뭐 가방도 만들고 뭐 치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럴 때 재밌었어요. 아 좋았지라. 옛날 기억이 나고 그랬지. 팔찌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했어요. 치마도 만들어주고 새로운 즐거움이 되고 재밌었고 이제 또 그거 이제 수요일 날이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운동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어릴 때 다니셨던 학교였다면서요? 예. 이제 폐기 학교라 많이 묵어버렸더만 꽃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대로 있고 좋아. 또 이렇게 모여서 또 같이 함께 좋고 저 승강장도 우리들이 막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좋지. 나이 먹어갖고 애기들 생각나고 또 학교 가면. 옛날 생각하시면서 이 어르신들 학교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네,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네, 함께 활동하는 작가들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기에도 정말 작은 일에도 깔깔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게 보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작가들은 할머니들의 모습을 더 오래 간직하자는 의미로 그 표정들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들이 학교에 오면 그 모습들을 작가들은 관찰하고 4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는데요. 할머니들이 작품을 만드는 손, 또 할머니들이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이런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 작품 그리고 설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작품들에서 할머니들의 인생 또 보감리의 일상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연숙 작가와 또 프로그램 기획자인 경복미술문화원 전수련 학예사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경복 레이던스를 하고 있는 작가들끼리 주민들하고 뭔가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끼리 어떤 모여서 왁자지껄 하면서 뭔가 색칠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주 단순한 작업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뭐 잘 그렸네, 내가 그린 거는 뭐 어쩌네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으시면서 이런 소녀 같은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설치 작업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마을 주민들과의 프로젝트도 하려는 예정이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좀 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감리는 하순 동면에 위치한 마을이고요. 탄광으로 유명했어서 번화가였던 지역인데 현재는 젊은 층은 없고 노년층만 살고 있는 곳인데 이 마을이 이제 문화 쪽으로 좀 더 발전하다 보면 이렇게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마을이 좀 더 문화적으로 발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들이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 전시 현재 화순 다산미술관에서 8월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이어서 전남 순천 지역으로 가서 같은 전시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다시 화순으로 와서 그 작품들 계속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어르신들. 네, 할머니들은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학교로 가서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상의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고요. 또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작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들과 지역민들의 문화 교류를 하면서 지역 예술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김연경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손재주 좋은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게 좋은 취미가 돼서 치매도 예방하고 더 건강하게 즐겁게 오래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인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경인 지역 소식 들어보죠. 조우민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경인센터입니다. 예, 요즘 뭐 낮엔 뜨거워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저녁에 열리는 행사가 많더라고요. 주말에 이 수원 문화재 야행이 열린다면서요? 네, 여름철 수원의 대표 축제죠. 수원 문화재 야행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수원 화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야행의 하나로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네. 올해는 팔야를 주제로 더욱 풍성한 문화재 야간 관람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팔야요? 네, 화성행궁내 그리고 행궁광장과 야행 구간 전역에서 문화재가 품은 역사를 느끼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군요. 저희가 이 수원 문화재단 영상과 수원시 포토뱅크 이 출처인 사진을 지금 유튜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진짜 아름답죠. 별천지네요, 완전히. 네. 그러게요. 올해 3회째라고 했는데 뭐 올해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네, 올해는 40여 개 프로그램과 21개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준비돼서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추가됐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야행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미디어 아트 기획전이 눈길을 끌 예정입니다. 유튜브로 나가는 그 모습인데요. 네. 이 미디어 아트는 화성행궁의 문화재를 미디어 캔버스로 활용해서요. 성곽 건축물이나 성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 등 화려한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영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저녁에 즐기는 프로그램인 만큼 야행 등 퍼레이드가 거리 곳곳에 조성됩니다. 네. 행사 구간 저녁에는 야행 소롱 등불이, 광장에는 한지등과 진찬현 전통등이, 행궁동에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단천등이 그 특별함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있는데 네. 이번 야행이 기대를 많이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도도 아주 높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9 수원 문화재 야행의 가장 큰 변화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네. 문화재 야행 협의체라고요. 지역 주민들과 행궁동 공방과 카페 대표, 예술인 등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구성했는데요. 수원시와 함께 처음부터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직접 야행 티셔츠와 홍보물 등을 배포해서 사전 홍보에 앞장서고 있고요. 또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는 야행 특별 메뉴를 개발하기도 하고 행사 기간 동안에는 직접 차량 통제와 안내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예.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화면 속에서. 네. 팔야를 주제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에서 팔야는요.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실, 야식, 야숙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야로는요. 밤을 걷는 거리를 뜻하는데요. 예. 여름밤 산책하면서 스탬프 투어, 미션 투어를 통해서 선물도 받고 또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화성어차와 자전거 택시, 헬륨기구인 플라잉 수원 등을 통해서 수원 화성의 야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는 공연 이야기인 야설은요. 정주대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군사들의 소위를 의식하고 무예 24기 시연, 정주대왕 거둥행사 등이 재현되고요. 네. 경기도 무형문화재 승무 살크리춤, 수원시립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거리 곳곳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사는 밤에 드는 역사 이야기로 수원 화성 곳곳을 돌아보며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이 관람의 깊이를 더해줄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게 있는데요. 정조시대 풍속화가 신문복과 수원의 신여성 나혜석에 대한 재현 배우들의 거리 상황극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야식도 관심이 있고 야수군 그곳에 숙소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숙소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 수원 문화재 야행 덕분에 네. 이 행궁동이 아주 유명해졌다면서요. 네, 이 수원 화성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행궁동이 나오는데요. 예. 화성 행궁의 북쪽에 이르는 곳에는 이 골목 사이사이에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생겨나면서 행리단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행리단. 네. 네. 그야말로 수원의 핫 플레이스가 되는데요. 이 차별화한 야행의 컨셉이 행궁동 일원을 크게 변화시킨 덕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곳에서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밤빛 마켓과 예술장터 야시가 열리고요. 또 청년 푸드트럭과 행궁동 심야식당과 카페에서 야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김태린 씨가 이렇게 네. 열대야에는 이런 문화행사 참여로 무더위를 좀 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서 바로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네요.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하면 좋겠어요. 네, 좀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 문화재 역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간 좀 알려주시죠. 다시 한번. 네, 수원문화재 야행은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이어집니다. 네. 화성행궁 야간 입장이나 해설서 투어 등 일부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니까요. 세부적인 정보는 2019 수원문화재 야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열대야로 참 요즘 잠들기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가족 연인과 함께 수원문화재 야행에서 밤이 선사하는 특별한 문화재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인센터였습니다. 조은민 아나운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문자 주제인데요. 7122님, 시댁 식구들과 광양 계곡에 물놀이 갔습니다. 폭염이었지만 물속에서 놀다 보니 시원하고 아주 더위를 잊고 즐기셨다고요. 또 시어머니 생신이기도 해서 펜션에서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0012님, 집에서 책 2권 읽었어요. 여행의 이유로 여행의 간접 경험을, 또 삼국지로 병법도 익혔답니다. 아, 이 2권의 책 제목까지 이렇게 밝혀주셨군요. 에어컨에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 무더위 잡기엔 딱입니다 하셨어요. 살림은 안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냥 이렇게 자기 시간만 잘 보내시는 분인 것 같아서 부러움에 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012님. 8162님, 애들은 캠핑장 떠나고 혼자서 뒷정리하고 빨래 청소하고 그냥 집에서 보냈어요. 집만한 피서지 없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6897님, 주말에 강원도 동해시 한섬해수욕장 숲속길에 들어가니 온도가 5도나 떨어져서 참 시원했습니다. 제가 걸어본 최고의 힐링 코스네요. 해수욕도 아주 좋았다고요. 아, 한섬해수욕장이라는 곳에 이 숲속길이 이렇게 있군요.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1879님, 쉬지도 못하고 아스팔트 보수공사했습니다. 아스팔트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 문자만 받아도 막 제가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정말 애쓰셨고요. 3195님, 휴가 때 컴퓨터 모니터 AS 맡기고 어머니랑 식사하러 맛집 다녔습니다 하셨어요. 1879님, 3195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시 32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리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를 만큼 폭염이 극심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지금 서울과 더불어 부여와 구미는 35.6도의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안성의 고3 지역으로 무려 39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덥기 때문에 혹시 가장 시원한 곳은 어디일까 찾아봤더니 제주도 윗세오름이었습니다. 지금 20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대부분 지역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오늘 밤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남부지방은 오늘보다는 기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부지방은 오늘과 같은 폭염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고양, 구리, 안성, 홍천이 37도의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밤이 되면 남부지방,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적인 비가 예상되는데 단순히 지나가는 비가 아니라 태풍 때문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내일 밤 자정 무렵 남해안 지역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일 우리나라를 관통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염 속에서 여의치 않으시겠지만 이 태풍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중부권과 인천의 동남부권에 이어서 전라남도 순천, 경상남도 통영 지역 오존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5.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 윤지수입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이렇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늘도 휴가지를 오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낮 시간이 되면서 규경 차량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성주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진남터널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연풍터널 부근과 다시 충주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이번에는 동산요금소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양나들목부터 3km 가까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덕소 3패부터 강일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상일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며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 압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이 오는 12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평화적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남북 간 공동행사 등은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제3국에서의 교류는 지속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과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며 군사정보 교류 지속이 맞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충격과 함께 또 의료계에서는 국내 바이오 산업을 출렁거리게 하는 이 부산발 메가톤급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 국내 정치를 흔들었던 신라젠 소식입니다. 네. 신라젠은 2006년 부산 북구에 본사를 두고 설립된 암 치료 전문 회사인데요.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은 100억 원이 채 되지 않지만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월 주당 가격이 15만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시가총액도 한때 1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부산은 물론이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희망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이 기업이 이토록 주목받은 이유는 이 회사가 개발한 팩사백이라는 항암제 때문이었는데요. 말기 간암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초기 임상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임상 3단계 실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 2일날 그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즉 DMC가 팩사백의 글로벌 임상 3단계 시험에 대해서 중단 권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험 진행 중에 이게 스톱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하신 항암제가 어떤 원리로 암을 치료하는 건가요? 예, 팩사백은 천연두 백신에 사용되는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바이러스성 항암 치료제입니다. 예. 간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서 영국 의학 전문지 네이처 메디신에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상 3단계 실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영국 네이처 메디신에까지 소개될 정도면 앞서 그 주당 가격이 15만 원까지 달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이게 좀 의학 용어라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임상 중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풀어주시죠.
예, 그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 인체를 대상으로 효용과 부작용이 어떤 건지 실험을 합니다. 네. 보통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는 소수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적은 즉 극저 용량의 약물을 투여하면서 약효가 기대되는 최대 용량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예.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약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독극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단계는 사람들을 좀 더 늘려서요. 수백 명의 환자에게 약물의 적정 용량이나 그다음에 용법을 평가합니다. 네. 이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부작용 요소들을 색출합니다. 아하. 세 번째 단계, 즉 그 팩사백이 같은 세 번째 단계는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효용성과 안정성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증하게 됩니다. 네. 약물을 만든 약물의 예상된 효과가 실제와 거의 일치하는지 파악하게 되는 건데 예. 이걸 통과하면 임상 4단계, 즉 약물을 시중에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출시한 예. 뒤에 의약품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3단계에서 일단 스톱이 됐다. 그러니까 신약으로서 가치가 모자라서 임상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해당 바이오 회사는 예. 2005년 10월부터 팩사벨 글로벌 임상 3단계를 진행해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진행성 간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그 300명씩 나누게 됩니다. 네.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한 그룹에는 팩사백과 그 세계적인 제약사 바이엘이 개발한 넥사바라는 이런 항암제가 있습니다. 네. 그 약과 병행 투약을 한 후 효과를 측정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에는 넥사바만 투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건데 그 별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행 투여한 것이 별 효과가 없다. 넥사바는 그냥 시판 중인 항암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 이미 약효가 검증된 것이죠. 네. 당초에 그 팩사백은 이 팩사백이 암세포에 이렇게 침투해서 막 바이러스니까 정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식해서 이 암세포를 터뜨려 버리는데 이 터뜨리면서 나오면 주변에 이제 면역 세포 활성도가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넥사바와 이렇게 병행 투약을 하면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별 효과가 아무 없다.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예. 거군요. 예. 어쨌든 뭐 이 잘 나가던 이 바이오 약품이 임상 3상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중단된 거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국내 바이오 산업도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어요. 네, 이게 한때 시가 총액이 10조 원이 넘었으니까 그러게요. 예, 부산도 굉장히 받은 충격이 큽니다. 부산은 이 신라젠을 중심으로 그 바이오 산업을 좀 육성해 보려고 했었는데 네.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리고 팩사백 임상 중단 소식이 날아들면서 뭐 전체 바이오 기업 주가가 환가를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신라젠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막 환가로 출발을 했는데 주가가 21,8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15만 원 하던 것이. 예. 52주 신저가를 그러게 갱신하고 말입니다.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바이오 산업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 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 바이오 기업의 임상 중단에 대해서 사전에 뭐 어떤 징조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징조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임상 3단계 중단 권고에 앞서 이 회사 고위 간부가 임원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아하. 이때 뭔가 심상찮다라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시장도 좀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예. 않았고 또 지난해에는 이 회사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퇴직을 했는데요. 스톡 옵션을 행사를 했습니다. 보너스 대신 이제 주식을 준 건데 이걸 다 팔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차익 실현이 50억, 100억 막 어마어마하게 이 돈을 벌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사 대표 친척 이런 분들도 이제 그동안 주식을 막 팔아가지고 1,000억대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저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이 회사 대표는 뭐 발빼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의심의 눈길을 많이 보내고 당연히 있습니다. 의심할 만하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임상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권고 받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희망이 좀 있는 건가요? 신라젠은 일단 이제 그 바이엘 약품과 궁합이 맞지 않다.
예. 팩사백 자체는 효용이 있다, 약효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엘의 넥사바하고만 이렇게 맞지 않을 뿐이지 팩사백 자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넥사바는 사실 이제 그 항암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암 세포만 이렇게 표적적으로 추적해서 파괴를 시키는 그런 표적 추적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팩사백 자체는 이제 바이러스성 이제 항암 치료제고요. 예. 근데 항암 치료제 중에 요즘 개발된 게 3세대 항암 치료제라고 하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 인체의 면역력을 확 올려가지고 예.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라젠 입장에서는 이 면역 관문 억제제와 이 팩사백을 동시에 투여를 하면은 효과가 있다, 이런 임상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분당 차병원에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인 옵디보라는 약과 그 팩사백을 동시에 투여를 했는데 굉장히 완전 반응을 보인, 암이 나와버린 그런 증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기업은 이런 관문 면역 억제제들과 그 병행 투약을 계속 시험하겠다. 그 임상시험은 계속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임상 1단계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1단계요. 다시 1단계로 돌아간 거군요. 예, 그럼 이제 2단계, 3단계 거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예. 많이 걸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팩사백이 완전히 퇴출된 건 아니다. 1단계 임상시험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입장인데 바이오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먹을거리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대로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바이오업계에서는 이번에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바이오주의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다국적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서 3단계 실험에서 신약 허가를 받을 확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일종의 성장통이다. 신약 허가를 받기 전까지 임상 3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중단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계속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휴가철에 산을 찾는 분도 많으시죠? 예전에는 정상을 정복한다는 개념의 등산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산을 밖으로 둘러싼 둘레, 이 둘레길을 걸으면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또 숲이 주는 편안함을 찬찬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산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일주 초대석, 오늘은 걸으면 행복해지는 지리산 둘레길이라는 기행 에세이집을 펴낸 저자 조영석 씨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지리산 둘레길 저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예. 그 시작과 끝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구간을 지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리산 둘레길은 전라북도 남원에서 시작해서 경상남도 함양과 삼청, 하동, 전라남도 구례를 지나서 다시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총 길이가 274km, 그러니까 한 300km쯤 되는 숲길입니다. 네. 22개 구간으로 5개 시군 120여 개 마을을 지나고요. 예. 남원의 주천에서 운봉으로 가는 길이 제1구간의 들머리이기는 합니다만 순환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무방합니다. 상관없군요. 자, 5개씩은 120여 개 마을, 구간은 22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둘러보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2개 구간이니 하루에 한 구간을 간다고 치면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만 네. 이거 매일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완주를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요. 예.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의 숲길을 간 계획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계절을 다 볼 수 있게. 네, 그렇죠. 이를테면 봄날에 이제 감나무가 싹이 트는데 이게 여름 되면 열매를 맺고 아하, 예. 가을 되면 이게 감이 되고 또 겨울에는 그 가지에 눈이 쌓이고 좋네요. 이는 숲에서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나무들의 삶을 보는 것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1년을 계획한다면 한 달에 한 1박 2일 일정으로 한 번 정도만 나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네요. 나무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묵직합니다. 여기 뭐 보면 느낀 점, 풍경, 사진, 또 지명의 유래, 역사 얘기까지 이 지리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하실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좀 전해주세요. 지리산에 얽힌 얘기. 예,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운봉과 인월 구간에 보면 남천이라는 큰 하천이 있는데 네. 이곳에 피바위라는 붉은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고려말 삼도 도원수이던 이성계 장군이 이천의 군사로 이만의 애군을 맞아서 무찌는 황산 대첩의 현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투가 길어지면서 해가 이울자 이성계 장군이 하늘을 우러서 달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저희는 우리 민족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잖아요. 예. 전쟁에서 일본은 칼을 쏘고 우리는 활을 쏘고 그래서 활을 쏘려면 환히 빛나야 하는데 어두워지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성계 장군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정말 밝은 달이 떠올라서 이를 이용하여 적을 무찌르게 됩니다. 네. 이때 왜군이 흘린 피가 바위를 적셔가지고요. 지금도 그 바위들이 빨갛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과학적으로는 철분 성분이 많아서 그렇겠지만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석을 그래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피로. 예, 예. 그렇죠. 예. 예. 인월이란 지명도 이성계 장군이 달이 뜨게 해달라 해서 끌 인자에 달 월자를 지금도 네. 쓰고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어떤 시대와도 좀 맞겠습니다만 이러한 전공을 기린 비석이 근방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한일 합방 후에 일제가 이 비석을 파괴하고 글자는 정으로 쪼아버립니다. 네네. 지금은 비석이 파괴된 채로 남아서 보존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떤 반성보다는 부끄러운 역사를 정으로 쪼아버리면 없앨 수 있다고 그러게요. 믿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없애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근데 그게 예, 가려집니까? 예. 자, 그것도 더 남아있죠. 예.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이 둘레길을 돌아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전국에 둘레길이 참 많잖아요. 뭐 제주 남산의 그렇죠. 둘레길, 제주 한라산 둘레길, 부산 5, 6도에서 또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해파랑길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런 많은 둘레길 가운데 특히 지리산 둘레길에 마음을 두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리산이 주는 역사성이 있고요. 예. 고려 말 때부터 역사에 등장하는 애구의 침략이나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는 동학 농민혁명, 여순 사건과 한국전쟁 등 참 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산이 지리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산 기슭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목숨을 지난하게 이어갔을까 이를 생각해 보는 것만도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리산이 다른 지역의 둘레길과 달리 어느 한 지역이나 구역이 아니라 이 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들의 풍속과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족이 살아온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보면서 그 역사도 배우고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또 좀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 숨결을 통해서. 그 산하의 애정이 훨씬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솔직히 여름엔 좀 걷기가 덥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숲속에 들어가면 기온이 5도 정도는 떨어진다고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뭔가 좀 으슥한 곳도 있잖아요. 숲속에는. 혼자 다니기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홀로 걸으면서 위험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요. 예. 뭐 홀로 많이 갔는데 또 여럿이 가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만은 네. 혹시나 예기치 못한 안전이라든가 사고를 생각한다면 가급적 가족 단위나 두셋이서 가는 것을 권합니다. 예. 그러면은 진행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인적이 많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한 2명, 3명씩 가는 것을 권합니다. 예. 혹시 22개 구간 가운데 좀 네. 어려운 코스, 여긴 좀 만만치 않습니다 하는 곳은 어딜까요? 웅석봉을 넘고 형제봉을 넘습니다. 예. 그 산을 가다 보면 산이 마치 꼭 일어서서 나를 벽처럼 막아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예. 그 2개 구간은 상당히 어려워서 네네. 조심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가장 쉬운 코스, 그냥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아기들도 갈 수 있다. 어딜 소개하시겠습니까? 아기들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리산 둘레길 2구간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월에서 함양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네네. 쉽게 말해서 전라도에서 경산도로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는 휴게소도 많고 식당도 많고 길도 많고 해서 가족 예. 단위로 가기에 참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기부터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 둘레길 걷다 보면 처음에 풍경이 좋아서 걷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걷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런 시간 갖기 위해서 이 지리산 둘레길 찾고자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저는 걷고 싶다면 걱정할 것 없이 우선 배낭을 메고 현관을 나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교통이나 숙소, 식사 등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숙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숲길을 가다 보면은 곳곳에 민박 안내판도 많고 또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에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재미있는 것은요. 산골마을의 민박집에서는요.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역 특색이 담긴 막걸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밤에는 까만 하늘에서 반짝이는 지리산의 별도 따먹을 수 있고요. 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의 백미는 다름 아닌 민박집에서 하룻밤이 아닐까 합니다. 예, 정말. 다만 그 식수나 또 염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죽염 등은 네네.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꼼꼼하게 아주 자세히 또 도움 말씀 주시네요. 어쨌든 건강 밥상도 먹어볼 수 있고 하늘의 별도 좀 내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낭만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걸으면 행복해지는 지리산 둘레길의 저자 조영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6519님, 고등학교 동창 4명이 모처럼 시간 내서 환갑여행 다녀왔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시간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김태린 씨 문자 많이 보내셨는데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더위 속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만납니다.